한국인은 뒤통수 치기 전문인 국가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태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야. 여기 태국 유명한 호텔의 호텔리어가 한국의 배신 때문에 100억 프로젝트가 무너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리어는 한국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며 한국의 상위 대체제는 중국이라고 선언하고 베이징으로 떠나는데요.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한국의 실체를 SNS에 고발하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대체 이 호텔리어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다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가장 큰 호텔 그룹 중 하나인 센타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여러 개의 호텔을 거느린 그룹 회장으로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인지 어릴 때부터 호텔리어의 꿈을 키워왔는데 그 시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국인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한국인 할머니께서 길을 잃어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를 객실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시기 전날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둥글둥글하고 예쁜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거기에 있는 쪽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호텔이라는 곳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 업무를 돕고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했죠. 손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린다,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물으셨죠. 네, 아버지. 저 꼭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스위스 글리온 호텔경영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입학하던 날 푸른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캠퍼스는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완벽한 유니폼 착용을 위해 구두도 반드시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내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날의 실습 참여가 제한됐으니까요. 린다, 이 와인의 특징을 설명해보렴. 와인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네, 이 와인은 2015년산 보르도 지역의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블랙베리와 바닐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타닌이 부드럽고 훌륭해. 넌 타고난 감각이 있어.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실습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까다로우셨어요. 포크의 방향이 1도라도 틀어져 있으면 지적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엄격한 교육 덕분에 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고된 생활 끝에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이제 진정한 시작이란다. 그리고 태국의 가장 유명한 호텔 그룹 중 하나인 센타라에 합격한 후 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첫 프로젝트였던 방콕 시내 부티크 호텔 리모델링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룹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이번 리모델링은 정말 대단했어요. 객실 점유율이 30%나 상승했다고요. 동료들의 칭찬에 힘입어 저는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습니다. 푸켓의 리조트 신축 프로젝트, 치앙마이 호텔 인수 작업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호텔 경영 컨설팅 사업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연매출 3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린다, 서울에 새로 오픈할 특급 호텔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서울 프로젝트라니요? 한국은 지금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장이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지. 한국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 그 할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한국의 호텔 산업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완벽을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 모든 것이 감탄스러웠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린다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프로젝트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자 심사가 갑자기 강화되어서.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시위가 격해지고 있었고 SNS에서도 이미 반한 정서가 들끓었습니다. 태국 상류층 고객들이 한국 호텔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통너 주민들은 더 이상 한국 호텔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에 우리가 돈을 쓸 이유가 없죠. 태국인 차별이다. 더 이상 한국에 가지 말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저는 오래도록 준비한 이 프로젝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서울 호텔에서도 좀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뉴스에서 한국의 실체에 대해 본 저는 다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요.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결국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SNS에서 본반한 시위 장면들이 저를 자극했고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게 됐죠. 우리도 더 이상 한국과 거래하지 맙시다. 벤코리아. 제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10만 리트윗을 넘었어요. 태국 최대 호텔 그룹 회장의 딸이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했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파트너사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린다님, 저희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한국의 파트너사 대표님도 답답한 마음을 전해왔어요. 린다 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한국은 결코 태국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계약 파기 위약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린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때문에 우리 그룹의 신용도 모두 잃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다른 시장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중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중국도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럭셔리 호텔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베이징 웨스틴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대리석 바닥이 얼룩덜룩했고 공기 중에는 묘한 냄새가 떠다녔어요. 린다님,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를 찌른 건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7성급을 자랑하는 호텔의 VIP 라운지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냄새는 뭔가요? 아, 습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VIP 라운지의 뷔페 코너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 손님이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디저트 접시에 메인 요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디저트를 마구 쌓아 올리는 시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떤 손님이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요, 손님이 음식을... 쉿, 린다님, 제발요. 저희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세면대 주변은 물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변기 주변은 차마 설명하기도 힘든 상태였죠. 매일 청소하시는 거 맞나요? 물론이죠. 하루에 3번이나 하는걸요. 하지만 손님들이 워낙 험하게 쓰셔서요. 다음날 방문한 고급 레스토랑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하는 순서도 무시한 채 손님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겨 다녔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신 테이블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 앉을 거예요. 레스토랑 매니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해해야 해요. VIP 손님들은 더 까다로우시죠. 게다가 식사 중에도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듯 웃었어요. 음식을 바닥에 흘려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두었죠. 이게 정말 7성급 호텔의 모습인가요? 매니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중국은 좀 특별해요. 손님이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이어진 객실 투어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카펫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커튼은 찢어진 채로 대충 꿰매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 방은 스위트룸인데요. 하룻밤에 200만 원이 넘는. 전 경악을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베개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 이건 방금 전 손님이 체크아웃하신. 청소는요? 곧 할 거예요. 지금은 직원들이 다른 층을 청소하느라. 변명이었죠. 이틀 동안 베이징의 여러 특급 호텔을 둘러보았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호텔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날, 한 호텔의 조식 뷔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손님 일행이 테이블에 음식을 엎지른 거예요. 이런, 더러워졌잖아. 그런데 그들은 테이블볼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 테이블볼을 요구했죠. 호텔 직원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대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테이블볼을 갈아주고 음식을 다시 세팅해 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텔을 나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정말 내가 원하는 시장일까? 이런 곳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충격적인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문득 한국의 호텔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텔 산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려 했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됐죠. 어머나,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태국 지원 실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줬다고 하며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라용공단에 대규모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세웠는데 이곳에서만 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R&D 센터까지 설립해서 태국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어요.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삼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LG전자도 대단했어요. 아마타시티 공단에 있는 대형 생산시설에서 1만 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었고 협력사까지 하면 3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특히 태국 가전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은 더욱 놀라웠어요. 부품 공장들을 세우면서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현대화됐고 현지 부품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태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방콕의 유명 병원들이 한국의 진료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환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대요. 게다가 한국식 건강검진 센터를 들여오면서 태국인들의 건강관리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노인복지 분야예요. 한국의 실버타운 모델을 배워와서 태국에 적용했더니 큰 성공을 거뒀대요. 방문 요양 서비스나 노인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태국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줬다고 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태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잠깐, 이상하네? 이어서 비자 심사 강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태국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 취업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먼저 정직하게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문제였어요. 산재보험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일이 빈번했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대요. 임금 체불도 심각했고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불법 취업이 늘어나니까 정상적으로 태국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마저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호텔 프로젝트처럼요. 관광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진짜 관광객인지 불법 취업 목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선의의 관광객들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관광 수입도 줄어들고 결국 이건 양국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태국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아, 이래서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SNS에서 반한 정서를 부추기는 계정들을 분석해보니 뭔가 패턴이 있더군요. 이 계정들 왜 이렇게 비슷하지? 대부분의 선동적인 게시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왔고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계정들의 대부분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분명 조직적인 활동이야. 한 게시물을 클릭했더니 IP 주소가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접속한 흔적이 보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호텔 그룹들의 움직임과 그들과 연관된 마케팅 대행사들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기획된 거였어. 한 마케팅 대행사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SNS상에서 반한 정서를 확산시킬 것, 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순수한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니 이대로 둘 순 없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발전 기여도,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실상, 그리고 SNS 여론 조작의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문서화했죠. 이런 식의 기만은 멈춰야 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테죠. 정리한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하는데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를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조금 떨리더군요. 태국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거대한 기만에 속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올린 지 몇 분 되지 않아 갑자기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배신자, 중국을 모함하는 거야. 한국에 돈 받았냐?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게시물에는 반환 시위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고 동원했다는 증거, 중국 마케팅 대행사의 내부 문건까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격분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린다, 당장 그 글들을 내려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지금 우리 업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그리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태국호텔협회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린다, 자네가 미쳤나? 중국 자본이 우리 호텔 업계의 핏줄이라는 걸 모르나? 뿐만 아니라 곧바로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라. 호텔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내 동생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더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 번째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죠. 그날 밤 제 차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었어요. 그리고 차 유리에는 붉은 페인트로 배신자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중국 최대 투자사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린다 씨,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진행하려던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철회하시죠. 진실보다 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볼 땐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씨, 증거가 없어서요. 밤에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집 앞에서 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호텔 방을 옮겨 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네 번째 게시물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왜 한국이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차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도 시간마다 계속됐죠. 린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나? 곧 크게 다칠 거야. 관짝 사이즈를 잴까 하는데.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재계에서는 제 이름이 금기어가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목숨을 위협해도 진실을 막을 순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호텔연맹 조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들을 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였죠. 린다 씨의 폭로 덕분에 아시아 호텔 산업의 부조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호텔연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제가 제보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요. 중국 자본의 불법적인 시장 장악 시도, 여론 조작, 불공정 경쟁,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태국 호텔업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배신자로 몰았던 호텔들이 하나둘씩 제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린다, 자네가 옳았어. 태국 호텔협회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중국 자본에 의존적이었던 거야.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이어서 특급 호텔들이 앞다투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선진 호텔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했어요. 린다, 우리 호텔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센타라 그룹도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내가 옳았다. 린다, 이제 우리가 태국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보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호텔 그룹들과 접촉해 끊임없는 설득과 확실한 기획안으로 새로운 파트너십도 맺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 관계였죠. 린다 씨 덕분에 태국과 한국의 호텔 산업이 더 가까워졌네요. 한국호텔협회 회장님이 방콕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반한 감정은 아직 뜨겁지만 그래도 제 게시물에 동조해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였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태국 노동자에게 해준 복지가 엄청나대요. 기술 교육도 전수하고 다들 맘속으로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센타라 그룹은 한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에도 호텔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어요. 린다,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지켜낸 진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까. 네, 아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센타라의 새로운 슬로건을 아세요? 진실과 함께하는 환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슬로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때론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진실을 선택한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 순간 확신하거든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제 이 인사말에는 거짓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이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진정한 호텔리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팠어요.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고 편견에 사로잡히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진실과 맞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은 외롭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언제나 진실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여기 한 영국의 저명한 언론사 여기자가 러시아 전쟁터에서 입수한 사진들로 인해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다급하게 사연을 전해왔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윌슨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중동 특파원으로 시리아 내전을 취재했고 워싱턴 특파원으로는 미국 대선을 다뤘죠. 동아시아 담당 기자 시절에는 한국에서 2년간 머물며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자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모스크바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숨겨진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이들의 진실을요. 제가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트베르스카야 거리를 걸었죠. 매서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인천공항에 내려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느낀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만난 룸메이트 지연이가 제 불안한 마음을 단숨에 날려버렸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정말 잘 맞아서 한국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K-팝 동아리를 추천해줬는데 나중엔 제가 더 푹 빠져버렸죠. 처음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했지만 동아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연습실에서 밤늦게까지 안무를 맞추고 땀범벅이 되어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던 순간들이 그립니네요. 공연 준비할 때면 다들 지쳐 있었지만 서로 웃으며 격려했던 기억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매 순간이 선물 같았죠.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고 주말이면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명절에는 지연이네 가족들과 함께 보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었기에
자연스럽게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취재해왔어요. 런던에 있을 때부터 동아시아 담당 기자로 일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기사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어요. 전쟁 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민간인 사상자 수,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들, 전선의 이동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모스크바의 공기도 한층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한 줄의 기사 제목이 내 시선을 붙잡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격된 북한군 사망자들. 실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있게 된 걸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기자인 올가였죠. 올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예요. 우리는 자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기사를 도와주는 사이였습니다. 클라라, 지금 어디야?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올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푸시킨 광장 근처 카페야. 여기로 올래? 아니, 그곳은 안 돼. 30분 후에 아르바트 거리의 지하바에서 만나자. 혼자 와. 통화가 끝나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올가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카페를 나섰죠. 밖은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르바트 거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머릿속은 온통 의문들로 가득했죠. 올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하는 걸까? 아르바트 거리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였어요. 예술가들의 그림과 거리 공연이 늘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그 활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올가가 말한 지하바는 거리 끝자락에 있었죠.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무거운 철문을 열었더니 담배 연기와 위스키 향이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구석자리에서 올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굳은 얼굴로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앉아, 클라라. 오늘 전해줄 이야기는 아마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올가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봐. 어제 전선에서 찍은 사진이야. 올가가 보여준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전투로 폐허가 된 마을, 파괴된 건물들, 그리고 죽어있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사진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군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글로 쓰여진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근교에서 찍은 거야. 올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북한에서 온 군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했대.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어. 올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망한 군인들의 소지품에서 나온 물건들이 평범한 군인들의 것과는 달랐대요. 대학 학생증, 연구소 출입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군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아는 정보원이 있어.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올가가 속삭이듯 말했죠. 탈북한 전직 군관이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 거야. 같이 가볼래? 밤늦은 시간, 저희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올가의 차 안에서 바라본 도시의 방거리는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무거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죠. 아파트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어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국 씨, 제가 말씀드린 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민국 씨는 마흔 즈음으로 보였죠. 날카로운 눈매였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지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국 씨는 저희를 거실로 안내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에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군인들, 제가 잘 압니다. 민국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선택을 강요받았거든요. 수용소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전쟁터로 가느냐. 민국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16이었어요. 그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죠. 그때 당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러시아 전쟁터로 가면 가족들을 봐주겠다고. 민국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전쟁터로 가서 죽느냐 아니면 온 가족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걸 보느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때문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저희 가족은 탈북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었죠. 이 사진 속의 청년들처럼 이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국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김성현, 23,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반이었어요.
동생이 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이영호 25 청진이대 본가 4학년이었죠.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친척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두 꿈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죠. 러시아군들은 이들을 총알바지로 썼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그들을 가장 위험한 전선에 배치했죠. 하루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포탄 소리에 떨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민국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복무하던 21살 청년이 전사했대요. 의대생이었던 친구였죠.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고 했는데 민국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었죠. 더 깊고 어두운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국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올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도하는 건 분명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알았죠. 이건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올가는 수소문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유학생이라는 것 말고는 자세한 신원도 알려주지 않았죠. 어제 저녁 올가의 인도로 모스크바 외곽의 한 카페에서 그 증언자를 만났는데 뜻밖에도 북한 고위층 자제인 수진 씨였어요. 모스크바의 어둑한 카페 한켠에 앉아있는 수진 씨의 눈빛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수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철민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죠. 철민 오빠의 동생이 평소 케이팝을 몰래 즐겨 들었대요. 그러다 적발되어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죠. 오빠는 그걸 막기 위해 자원입대를 선택했다고 해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국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철민 오빠는 제게 꿈을 이야기하곤 했어요.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북한의 IT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올가가 조용히 수진 씨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았죠. 혹시 철민 씨가 러시아로 가기 전에 남긴 말은 없었나요?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오빠가 저에게 몰래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거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편지를 펼치자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러시아에 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건설 노동자로 간다고 했어. 하지만 진실은 달라. 우리는 전쟁터로 가는 거야. 동생이랑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 너도 알잖아.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걸. 적어도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살 수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사실 무서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단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건 동생이 자책할까봐 걱정이야. 케이팝을 좋아한 게 무슨 큰 죄라고. 우리나라가 언제쯤 달라질 수 있을까? 수진아, 넌 폴란드에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진실을 알려줘. 올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철민 오빠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었어요. 하르키우 근교에서 전사했다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대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아들이 영웅적으로 전사했다는 소식만 들었겠죠. 수진 씨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 같아요. 제가 먼저 오빠한테 케이팝을 알려줬거든요. 오빠가 동생한테도 들려줬나 봐요. 그게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수진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음악을 듣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부당해요.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졸업을 앞둔 철민의 모습이었죠. 밝게 웃고 있는 청년의 모습에서 비극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어준 거예요. 작년 봄 평양 대동강변에서요. 오빠가 꿈꾸던 미래가 있었는데 그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잔인해요.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면 수진 씨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써주세요. 수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해요. 철민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했고 저는 이제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며 수진 씨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생명을 앗아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철민의 마지막 편지와 민국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그리고 올가가 또 다른 제보를 받았다며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현지 북한 노동자 관리 책임자였던 블라디미르였어요. 그는 최근 은퇴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위험할 수 있어요. 올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모스크바 외곽의 한 창고에서 블라디미르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창고 안은 춥고 어두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병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붙이며 말했어요. 조직적인 인력 거래죠.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블라디미르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은 2014년부터 러시아와 비밀리에 인력 거래를 해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 노동자들이었지만 점차 전문 인력으로 확대되었죠. 그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이에요.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블라디미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 악화됐죠. 이제는 자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자발적 지원이에요.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특별 선발이에요. 주로 이공계 전공자들이 대상이죠. 특별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블라디미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창고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다행히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블라디미르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특별 선발된 인력들은 먼저 러시아의 군사시설에서 훈련을 받아요. 군사기술, 정보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전선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럼 전쟁은 그들의 훈련장이자 시험장이죠. 블라디미르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인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블라디미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관리했던 명단의 일부예요.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청년들이죠. 수첩을 펼치자 빽빽한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 나이, 학력, 그리고 각자의 선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현 26세 김일성 종합대학교 물리학과. 블라디미르가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동생이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적발. 자원입대. 이승호 24세 함흥컴퓨터기술대학. 어머니의 탈북시도 적발. 자원입대. 박민준 23세 평양의과대학. 특별선 발조에 의해 선발.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입수한 정보예요. 블라디미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어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대학생들을 직접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성적 우수자들을 해외 인턴십 명목으로.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해나갔어요. 각각의 이름 뒤에는 그들의 운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전사, 실종, 중상. 갑자기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블라디미르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해요. 그가 서둘러 수첩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이걸 가져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을 거예요. 블라디미르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수첩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의 꿈, 그들의 절망, 그리고 그들의 최후가. 블라디미르의 증언은 이 비극적인 인력 거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지도 깨달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올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클라라. 이제 우리도 그들의 레이더에 걸렸을 거야. 저는 가방 속에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수첩 속의 이름들, 그들의 운명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 블라디미르의 수첩을 분석하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제 NGO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활동가 안나와의 만남이었어요. 올가가 그녀를 소개해줬죠.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특이한 환자를 발견했대. 올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병사라고 하더라. 키예프 교회의 한 비밀 병원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를 알렉스라고 불러요. 안나가 작은 병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은 지성이에요. 평양 출신이죠. 안나를 따라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의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지성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한국말을 하시나요? 아니요, 러시아 특파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지성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특별히 선발되어 러시아로 왔죠. 그의 이야기는 블라디미르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선발.
러시아 군사시설에서의 훈련, 그리고 전선으로의 투입. 처음에는 군사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자전과 사이버전 기술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우리를 전선으로 보냈어요. 제대로 된 전투 훈련도 없이. 지성 씨는 천천히 자신의 탈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도주 계획을 세웠지만 북한 감시원들의 눈을 피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됐죠.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이 죽어나갔어요. 대부분이 저처럼 고급 인력들이었죠. 과학자, 의사, 엔지니어. 그들은 총알바지로 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격렬한 포격 중에 북한 감시원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도망쳤고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가 우크라이나군 진영에 투항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보가 있었죠. 지성이 쓰게 웃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내용, 전자전 시스템의 구조. 그것들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NGO가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안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상태예요. 러시아와 북한 양쪽 모두에서 그를 찾고 있으니까요. 지성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가장 괴로운 건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에요. 제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꿈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몰래 제 방에 들어오셨거든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제 얼굴만 쓰다듬으셨죠. 어머니도 아셨던 걸까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지성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도망쳤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성 씨의 증언이 세상에 알려지면 뭔가가 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지성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처럼 끌려온 사람들의 진실이 알려질 수 있겠죠. 그들도 모두 가족이 있고 꿈이 있었다는 걸, 그저 전쟁터의 숫자가 아니었다는 걸. 병실을 나서는 길에 지성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만나실 기회가 있다면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밖으로 나올까 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지성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병사의 증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단된 한반도의 비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과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클라라, 올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성 씨를 만난 후 올가와 저는 취재한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할지 고민했어요. 카페에서 올가의 자택에서 때로는 거리를 걸으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이건 단순한 전쟁 기사가 아니야. 올가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지. 철민, 민국, 지성. 그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어. 꿈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 블라디미르의 수첩에 적힌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형제였고 친구였죠. 단순한 숫자나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해. 올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양쪽 모두에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죠. 언니, 큰일이에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 오빠 동생이 수용소로 끌려갔대요. 오빠가 전사한 게 아니라 도망쳤다는 의심을 받았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취재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걸까요? 취재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 씨,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사화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러면 정말 수진 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해요. 철민 오빠가. 그리고 지금도 전선에서 죽어가는 다른 오빠들이 바란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올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올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쿠프가 아니야. 진실을 알려야 해. 다음 날 우리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수첩, 민국 씨의 증언, 지성의 이야기, 수진이 들려준 철민의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 우크라이나 전선의 북한 청년들, 우리는 이런 제목을 달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만든 비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2번, 3번 희생되고 있었어요. 분단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기사를 완성하고 나서 올가와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촛불을 켰어요. 철민을 위해, 지성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올까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야기는 남을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할 거예요. 성당을 나서는 길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룸메이트 지연이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한반도의 아픔을 전하게 될 줄은. 그날 밤에 호텔방에서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세상에 알려지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보도되면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편집장이 마지막 검토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져간 무명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극이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진 이 현실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희생된 그들의 이름을.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요. 이제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가 새로운 진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희생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전한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가려진 작은 진실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쓰러져간 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의 꿈과 절망,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요.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